안녕하세요. BCI 개론 수업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뇌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우리가 이렇게 뇌파 분석 방법을 배운 이유는 BCI를 구현을 할 때 우리가 뇌에서 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뇌파 특성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뇌파 분석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뇌파에서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예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긴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핵심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이 머신러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리인포스 러닝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이 사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깊이 다룰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이게 양이 많아서 오늘은 좀 이제 전통적이었던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딥러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BCI 쪽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최근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다루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해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서 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게 양이 많아서 이제 이번 주에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서 좀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 딥러닝 방법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제가 좀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해서 너무 자세히 다루진 않고 좀 간단하게 개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많이 들어봤죠. 이 artificial intelligence를 우리말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이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이 앞 글자를 따서 AI라고 우리가 짧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AI라는 기술은 컴퓨터가 사람을 흉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AI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진짜 굉장히 간단한 기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배울 때 if else문 같은 것들도 배웠었죠. if라고 쓰고 어떤 조건을 줘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꼭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이 if else문 가지고도 이런 인공지능들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내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말을 했다. if 사용자가 안녕이라고 말을 했다. then 그러면 뭐 이제 뭐 나도 안녕이라고 대답을 한다. 이렇게 짜고 사용자가 만약에 또 if문을 써서 날씨를 물어본다. 그럼 또 날씨를 대답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if else문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을 해서 마치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거나 어떤 챗봇을 만드는데 내가 이거를 if문을 가지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굉장히 프로그램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핵심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하면 그 대부분이 다 머신러닝 기술이다라고 해도 그러면 좀 과언이긴 한데 이 인공지능의 핵심이 머신러닝이고 이 인공지능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머신러닝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머신러닝, 그래서 기계가 학습을 하도록 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딥러닝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딥러닝을 마치 머신러닝과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 러닝이 들어가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컴퓨터가 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포함하는 이런 부분을 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고, 딥러닝은 그 중에서 한 방법에 불과해요. 그래서 머신러닝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가 딥러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딥러닝이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방법,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고,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딥러닝 방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라는 건 머신러닝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인식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 하면 딥러닝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머신러닝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말로 교사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마치 옆에 교사가 있어서 이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방식과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배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하는 것을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컴퓨터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야 라고 알려주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모양이 다르지만 이것도 사과야 라고 또 알려주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배야,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입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는 사과, 얘는 배, 이렇게 이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라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의 특징이 이 각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 라벨이 달려있는 데이터로부터 각각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컴퓨터가 이렇게 사진을 학습을 한다는 게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을 해주면 컴퓨터가 이런 사진이 입력이 들어오면 이 사진으로부터 이걸 어떤 좌표에 표현을 하게 돼요. 이 방법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좌표계에 얘가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들어오면 여기 점이 찍히고, 이런 사진이 들어오면 여기에 점이 찍히고, 배는 여기 이렇게 쭉 점들이 찍히게 될 텐데, 그럼 이걸 가지고 컴퓨터가 이 사과는 이쪽에 있고 배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는 얘가 단지 얘가 사과구나 얘가 배구나 라는 걸 학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뭔지를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학습이 마치고 났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는 처음 보는 데이터지만 얘는 우리가 아까 학습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선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사과야 라고 예측을 하는 방법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의 응용 예를 좀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물인식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사물인식을 토대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 길도 인식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이런 자동차가 있구나, 또는 사람이 있구나, 길이 어떻게 나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 자동차가 멈춰야 될지, 뭐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말이야 라는 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장을 주고 나서 이걸 번역해
라고 해서 이런 번역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unsupervised 러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unsupervised 러닝 방법은 우리말로 비교사 학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사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라벨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이 각각 얘가 뭐 사과인지 벤지, 복숭아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컴퓨터한테 얘를 한번 3개의 그룹으로 나눠볼래? 라고 하면 이 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들이 몰려있고 이쪽에 몰려있고 이쪽에 몰려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얘네가 같은 데이터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데이터들의 분포를 데이터들로부터 이런 분포를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unsupervised 러닝 방법은 이렇게 딱 구분만 하는 방법만을 unsupervised 러닝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unsupervised 러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긴 어렵지만 이런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클러스터링 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의 분포를 알아서 컴퓨터가 뭔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알고리즘들이 이런 unsupervised 러닝 방법에 속해요. 그래서 이 unsupervised 러닝 방법에 이제 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좀 재밌었던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소스 시그널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요. 그리고 마이크 2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에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이고 이 마이크에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서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unsupervised 러닝 알고리즘 중에 ICA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ICA라는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다시 이 각각의 원래 신호의 목소리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사실 이 알고리즘이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 목소리에서 어떤 게 이 사람 목소리고 어떤 게 이 사람 목소리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지만 이 데이터들로부터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분류해내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unsupervised 러닝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소스 시그널 세퍼레이션에도 사용이 되고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거에도 사용이 되고,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것처럼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묶어주는 클러스터링에도 사용이 돼요. 다음으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우리말로는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은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데 뭐 딱 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하거나 뭐 답을 안 알려주고 학습을 한다기보다 일단 뭔가 액션을 수행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가 여기서 한번 사과를 골라볼래? 라고 하면 지금 얘는 어떤 데이터 분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사과인지 벤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사과를 고르라고 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골랐다 라고 하면 맞았으니까 상을 주고, 만약에 이 사진을 골랐다 그럼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했을 땐 얘를 했으면 잘 골랐으니까 다음번에 또 행동을 할 때 또 얘를 고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 이 목적은 이런 것들 계속 반복 수행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 리워드의 합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리워드를 받는 것들을 계속 더했을 때 그 최종적인 합이 가장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액션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과를 고르라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는 간단한 예를 든 거라서 이제 사과를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학습을 하는 것들은 어떤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을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과 이제 바둑을 둬서 이겼었죠. 그래서 이때 알파고에 사용이 된 방법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 말고도 이 뭐 그 화면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 CNN도 쓰이고 뭐 다른 방법들도 쓰였는데 그런 것도 쓰이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알파고가 자기들끼리도 계속 그 바둑을 두면서 그 자기들끼리 계속 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기면 상을 주고 지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학습을 해갖고 그 기술을 더 향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고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알파고가 학습을 했던 게 사람들이 뒀던 이런 기보, 이게 바둑을 어떻게 뒀나 하는 걸 기보라고 하는데 그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기보를 갖고 학습을 하면 제일 잘 두는 사람인 이세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나서 다시 알파고끼리 계속 경쟁을 해서 학습을 하게 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 기보보다도 우연히 더 잘 두게 되면 그거에 상을 주니까 계속 그쪽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만 번, 수천만 번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세돌보다도 더 잘 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이제 사람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해서 이제 또 더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알파 제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바둑을 둬서 알파고보다도 더 잘 두는 그런 성능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건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것을 잘했을 땐 상을 주고 못했을 땐 벌을 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이런 바둑 같은 것이 있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로봇 제어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한 1, 20년 전만 해도 사실 한 10년 전, 20는 잘 모르겠고 한 20년 전만 해도 로봇이 걸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었어요. 로봇이 걸어가는 것만도 그런 제어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뭐 뛰고 백덤블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향상이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식을 이용을 해서 로봇이 계속 재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주식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돈을 따면 상을 주고 돈을 잃으면 벌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피가 이 회색선을 나타내는데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하게 하니까 이렇게 빨간색과 같이 수익이 더 높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시장에도 이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겐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새로 제안이 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이 세 가지 분류로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에서 가장 핫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이라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겐이라는 알고리즘은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약자로 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데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겐 알고리즘에는 두 개의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겐 알고리즘에는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데이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계속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처음에 굉장히 이상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가짜야 라고 하면 제너레이터가 다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야 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제너레이터가 점점 그럴싸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것과 진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해요. 그러면
얘는 점점 더 가짜 데이터를 잘 구분을 하겠죠.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다시 더 그거보다 그럴싸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배울 건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어떤 인풋으로 넣은 거에 대한 출력으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이 뉴럴 네트워크에 또 이걸 입력으로 넣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것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입력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출력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할지를 학습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겐이 활용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백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칼라 사진을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겐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겐의 파생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데, 그 파생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이런 다른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백 사진을 입력을 넣었을 때 칼라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해상도 입력을 넣었을 때 고해상도 사진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사진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고 또 이런 어떤 그림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 사진을 이런 그림 스타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진을 고화풍 그림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이 사진을 뭐 뭉크의 그림 스타일로 바꿔준다거나 뭐 피카소 그림 스타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사진을 그림 스타일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마 뉴스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보기도 했을 텐데 이렇게 가짜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바마 대통령 영상이 아니라 가짜로 생성해낸 데이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아나운서들도 자신이 직접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이 한번 녹화를 떠놓고 나면 새로운 말하는 영상들을 그냥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을 사용을 하는 비용도 굉장히 줄 수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겐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기법의 머신러닝 방법의 우리가 목적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것들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럼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컴퓨터가 뭔가 예측을 할 때 예측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방법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리그레션이라는 걸 살펴보면 어떤 연속적이거나 이런 많은 입력 값으로부터 연속적이거나 좀 많은 출력 값을 예측을 하는 방법이 이제 리그레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으로 방의 평수를 입력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의 가격을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단위가 이제 feet로 되어 있는데 뭐 500일 때는 뭐 가격이 얼마고 뭐 1000일 때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샘플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럼 이런 값들로부터 그럼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뭐 1200 정도는 없다고 치면 이때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파란색 선 모델로부터 이때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인 값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연속적인 값이 될 수도 있고, 꼭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다수의 입력으로부터 다수의 출력을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 이제 리그레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사관지 벤지 이렇게 나누는 구분을 하는 방법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뭔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하긴 했는데 트레이닝 과정과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건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게 뭐 사관지 벤지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뭔지를 예측을 하는
과정.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데이터로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들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학습을 하고 또는 어떤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경기를 할 때 그걸 예측을 하게 하는 것처럼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하고 또 테스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 트레이닝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 테스트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모델이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 트레이닝 때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이 트레이닝 과정과 테스트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 건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잡음을 제거하는 단계, 그 다음에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제 영어로는 데이터 애퀴지션, 프리프로세싱,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를 예측을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영상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단계가 이제 데이터 애퀴지션 단계가 되는 거고, 이 사진을 컴퓨터한테 보여주면서 얘가 사과야 라고 알려주면 컴퓨터는 이게 이제 이 빨간 부분 때문에 사과인 건지 아니면 이 주변의 초록색 때문에 사과인 건지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로부터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주는 단계가 이제 프리프로세싱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단계가 이 프리프로세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말로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나도 컴퓨터한테 이거를 이렇게 사과야라고 알려주면 컴퓨터가 이거가 사과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게 사과인 것을 알기에 좀 더 좋은, 알기 쉽도록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따주는 거죠. 테두리를 따서 얘의 어떤 반지름, 사이즈를 입력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색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좌표계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을 Y축에 나타내고 이 색을 X축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색이라는 건 RGB 3개의 값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빨간색은 왼쪽에 노란색일수록 오른쪽에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크기가 요 정도이고 색이 요 정도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이런 점들이 찍히겠죠. 그래서 사과들은 이쪽에 점이 찍히고 배들은 이쪽에 점이 찍히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이런 데이터 분포가 생성이 되게 되면 컴퓨터가 어떤 클래시파이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과는 이쪽에 있고 배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사과, 이쪽은 배라고 구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단계가 되면 또 새로운 이런 사진을 찍게 되고 동일한 프리프로세싱과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럼 또 이때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와 컬러에 대해서 어떤 좌표가 찍히게 될 거고, 그럼 앞에서 학습한 기준을 토대로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사과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앞에서 이제 4개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의 컬러와 사이즈를 가지고 나눴었는데 이거를 사이즈만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컬러만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둘 다 사용을 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과와 배 사진을 사이즈만 가지고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X축이 사이즈고 세로축이 각각
데이터에 대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와 같이 이렇게 신호 처리를 했을 때 사과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좀 더 작으니까 이쪽에 좀 더 많이 분포를 하고 배는 좀 더 오른쪽에 분포를 해서 사과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되고 배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분포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쪽은 사과라고 하고 이쪽은 배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겹치는 부분이 이제 잘못 예측을 한 부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는 배이지만 사과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실제로는 사과지만 배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잘못 예측을 한 경우가 되고 여기랑 여기는 이제 잘 예측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컬러를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사과는 빨간색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되고 배는 노란색인 경우가 많아서 분포가 이렇게 돼서 사과와 배를 색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이제 에러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잘못 나눈 게. 그러면 사이즈를 기준으로 나눌 때의 에러보다 컬러를 기준으로 나눌 때 에러가 훨씬 적죠. 그리고 컬러나 사이즈만을 가지고 나눌 때보다 컬러와 사이즈를 같이 사용을 해서 나누니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특징이 사이즈나 컬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요게 뭐 초록색인지 아닌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그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예측 성능을 떨어뜨리겠죠. 네. 그리고 이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나눌 때 이걸 어떤 특징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분류기 여기 맨 마지막에 분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데 클래시파이어는 크게 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일자로 나눠주는 이런 방법이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일자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들을 곡선으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좀 더 정밀하게 이 데이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얘네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지 이런 기준선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너무 과하게 학습이 되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이제 나누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누게 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잘 예측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빨간색이라고 예측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파란색일 확률이 높겠죠.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을 오버피팅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데이터를 오버피팅 되지 않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마치고 나면 이 학습이 잘 예측이 됐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경우엔 100% 예측이 된다라고 할 테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못 예측을 할 테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트레이닝 때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나누는 경우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제 논 리니어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머신러닝 방법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이제는 머신러닝 방법 중에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에서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게 나오고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딥러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거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긴 뉴런이라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은 우리 뇌를 구성을 하는 뉴런이라는 세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알고리즘을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뉴런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뉴런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이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뉴런들로부터 이제 신호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셀바디 또는 소마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그 신호들을 합해서 이 출력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력을 내보내게 되면 엑손이라는 곳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이제 퍼셉트론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x0, x1, 2, 3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호를 받아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사과 사진이라고 하면 사과의 사이즈 또는 뭐 어떤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x로. 그리고 나서 이 값에다가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르는 값이 곱해져서 이 값들을 다 더하게 돼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x0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곱해서 또 더하기 x1 곱하기 오메가 1 더하기 x2 곱하기 오메가 2 더하기 x3 곱하기 오메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더하는 거. 숫자는 지금 4개를 썼지만 이거는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해서 다 더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이 뭐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출력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값이라는 건 뭐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0을 기준으로 출력을 내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온 값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다 더한 값이 0보다 크면 출력을 1을 내보내고 0보다 작으면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고, 이 수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y축,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출력이 0인 거고 0보다 큰 경우에는 출력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출력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 입력값이 a라고 했을 때 g라는 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출력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이 입력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에다가 이 값을 g라는 함수에 넣으면 이제 출력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의 상수를 곱한 거를 다 더한 거에다가 이 값을 액티베이션 함수에다가 넣어준 게 이제 출력이 되는 요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다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 입력값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다 더한 게 특정 값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출력을 결정을 한 함수, 출력을 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퍼셉트론이 되는 거고, 이게 또 수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x0, 1, 2, 3를 그냥 대문자 x로 표시를 하고 벡터 x로 표시를 하고, 오메가 1, 2, 3, 4를 이제 오메가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은 이렇게 벡터의 곱으로 간단히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g라는 함수에 넣은 게 이제 출력이 되는, 요게 이제 퍼셉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값이 뛰는, 그래서 입력이 어떤 값보다 작으면 0, 그 값보다 크면 1로 내보내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0, 1이 아니라 출력이 마이너스 1, 뭐 1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 기준이 0이 아니라 0.5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변화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이 웨이트 값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학습할 때 이
액티베이션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바로 쓸 수는 없고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는 걸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특정값보다 뭐 예를 들어서 0.5보다 작으면 0에 가까운 값, 0.5보다 크면 1에 가까운 값으로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게 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더 이렇게 뭔가 가파르죠. 우리가 원래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얘는 미분이 안 돼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던 건데 얘는 이렇게 너무 완만한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쓰면 이게 좀 더 가파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출력이 0일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로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함수예요. 근데 이게 퍼셉트론을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보통 렐루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렐루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웨이트 값을 구할 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미분을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근데 이 렐루는 이 부분을 이제 미분을 하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무조건 1로 고정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딥러닝을 사용을 할 때는 렐루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이 0보다 작을 때 무조건 0으로 만드는 함수인데 이렇게 하면 또 아까 그 웨이트 값을 구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키렐루라고 해서 살짝 어떤 기울기를 갖는 이런 값을 갖게 하는 이런 리키렐루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다루긴 좀 어렵고 보통 이제 퍼셉트론에서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렐루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통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 입력 중에 하나를 1로 고정시켜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력 하나는 1로 고정이 되어져 있고 입력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웨이트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이 웨이트가 마이너스 3, 2, 2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지금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만약에 x1과 x2가 입력이 00이 들어갔다. 그럼 출력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x1이 0이고 x2가 0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입력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0 곱하기 2니까 0 더하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2니까 더하기 또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이 기준을 우리가 0.5를 기준으로 이제 출력을 0이나 1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값은 0.5보다 작으니까 출력이 이 0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 1인 경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좀 화면을 지우고 계산을 해보면 입력으로 1, 1이 들어가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2이니까 2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2니까 2가 돼서 다 더하면 1이 되죠. 그럼 얘는 0.5보다 크니까 출력을 1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00이면 0, 01이면 0, 그 다음에 10이면 0을 내보내고 11일 때만 1을 내보내는 이런 입력에 따라 이런 출력을 결정을 하는 퍼셉트론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학에서는 이런 연산을 AND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이 둘 다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는 출력이 0이 되고 입력이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AND 역할을 해주게 되고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x1을 x축으로 나타내고 x2를 지금 세로축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0,0이 되는 거예요. x1도 0이고 x2도 0이니까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1은 어떻게 되냐면 0,1은 x1이 0이고 여기고 x2는 1이니까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은
지금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출력은 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애들은 0이 되는 거고 입력이 1,1일 때 여기일 때는 출력이 1이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퍼셉트론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출력이 0이 나가고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출력이 1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이런 애들과 입력이 이런 애들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와 배 사진 입력을 들어왔을 때 지금 X축이 뭐 컬러고 Y축이 사이즈다 라고 하면 이 값들이 막 이렇게 여기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구분을 해주는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퍼셉트론이.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가중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지금 왼쪽에서 보인 값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 마이너스 3만 마이너스 1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만 한번 해보면 x1이 0, x2가 1이라고 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거기에다 더하기 0 곱하기 2니까 더하기 0 그 다음에 1 곱하기 2니까 더하면 2가 되죠. 그러면 얘네를 다 계산하면 1이 되니까 이게 0.5보다 크니까 출력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또 이제 그래서 얘는 공학적으로 표현할 때 5어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5어 연산도 해줄 수가 있고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0,0만 1이고 1,0, 0,1, 1,1은 다 출력을 1을 내보내는 이렇게 나눠주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가중치가 달라지니까 이 나누는 선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과와 배 사진을 나눈다고 하면 이 가중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 나누는 구분하는 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과 사진과 배 사진으로부터 학습을 한다는 건 이 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 가중치를 결정을 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선으로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또 이렇게 그 퍼셉트론이 이런 낫 연산도 해주게 돼요. 이렇게 0이면 1, 1이면 0으로 바꾸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퍼셉트론이 이런 경우는 나눌 수가 없어요. 퍼셉트론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선으로만 나누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이런 경우는 선을 그어서 X와 동그라미를 동시에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퍼셉트론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연산을 하면 앞에서 봤던 이런 문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AND 오어처럼 이런 연산을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해주면 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웨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AND와 이렇게 되어 있는 AND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낫을 연산을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 오어 연산을 한 거를 이렇게 각각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앞에서 봤던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x1, x1, x2에다가 이렇게 입력이 들어갈 때 이 a1의 출력이 지금 이렇게 되게 되고 a2의 출력이 이렇게 되게 되고 걔를 또 다른 애의 입력으로 넣어서 초록색 애를 연산을 하면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출력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래서 지금 0과 0일이나 1, 0일 때만 지금 여기서 한번 지우고 보면 0일이나 1, 0일 때 얘네는 출력이 0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1이 되는 그래서 이때는 출력이 1이 되는 그래서 이 경우를 나눌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셉트론 하나로는 선을 하나만 그어줄 수 있는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애들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해 놓은 애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결정하는 요 하나의 퍼셉트론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으로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퍼셉트론들을 여러 개 붙여놓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막 곡선으로도 이렇게 꼭 선 하나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를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게 논 리니어하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퍼셉트론들을 더 여러 겹 쌓으면 쌓을수록 데이터들을 더 이렇게 많은 선을 사용을 해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것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때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을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이런 하나의 층들을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입력이 들어가는 레이어를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부분은 입력을 받거나 또는 값을 내보내는, 여기서도 이제 값을 받아오고 값을 내보내는, 여기도 값을 받아오고 내보내고, 여기도 이제 값을 받아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선들은 여기에 곱해지는 웨이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미지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퍼셉트론을 가지고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학습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학습을 하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를 나누는 이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가중치가 이런 상태였다면 학습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얘네들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학습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데이터들을 나누는 그 기준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나눌 수 있게 되면 이 트레이닝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데이터를 나눌 수 있게 되면 학습을 멈추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초록색 데이터, 파란색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선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건 이 데이터만 다 나눌 수 있다면 학습을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랑 이렇게 나눈 거랑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 이 어느 경우가 되건 학습을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때 어떤 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나누고 어떤 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못 나누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제가 선을 잘 못 긋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때 제안이 된 방법이 SVM이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SVM이라는 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학습 데이터들의 최외곽에 있는 애들로부터 마진이 최대가 되게 해주는 이런 하이퍼플랜을 구해주자라는 거고, 이게 이제 옵티멀 하이퍼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최대가 되도록 해주는 하이퍼플랜을 구해주자라는 게 이제 SVM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요즘은 딥러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대체로 거의 이 SVM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SVM은 단지 요 옵티멀 하이퍼플랜만을 구해주는 게 키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SVM의 또 다른 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널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 커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아래의 예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지금 데이터가 1차원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이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선을 하나만 그어서 초록색과 파란색을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선을 하나만 그어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나눠줘야 될 텐데 지금 얘는 선형 클래시파이어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SVM은 커널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눌 수 없는 경우를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커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에다가 2차 함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시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리니어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데이터를 좀 더 고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서 커널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고차원으로 매핑을 시켜서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SVM이라는 건 이런 앞에서 살펴봤던 옵티멀 하이퍼플랜과 커널을 적용을 해서 비선형 데이터도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또 다른 방법들로는 앞에서는 이제 SVM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고 논 리니어 데이터도 커널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하게 나누는 방법인데 이렇게 꼭 리니어하지 않더라도 논 리니어하게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K-니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각 지점들마다 어떤 계산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로부터 이 지점이 뭔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K를 3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3개를 택해서 얘네가 뭔지를 가지고 얘가 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파란색이 2개고 초록색이 하나니까 이 지점은 파란색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지점에 가서도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애 3개를 골라서 얘네가 다 파란색이니까 얘는 파란색일 거야. 그럼 여기 갔을 때는 가장 가까운 애 3개를 골랐을 때 초록색이 더 많으니까 여긴 초록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을 이제 그 위치마다 이제 다 이런 계산을 해서 데이터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뭐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검정색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들을 논 리니어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 KNN에서 중요한 게 K를 몇으로 정하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K를 5로 정한다. 그럼 요 똑같은 지점이라 할지라도 K가 5가 되면 지금 이렇게 돼서 가까운 애 5개를 취하면 이렇게 5개가 걸리는데 얘가 지금 다 초록색이 더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똑같은 알고리즘이지만 K를 3에서 5로 바꾸니까 여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K를 몇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구분하는 구분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NN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K에 따라서 이게 너무 민감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KNN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들마다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게 파즌 윈도우라는 방법인데 얘는 이제 이 앞에서 봤던 가장 가까운 애들의 개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윈도우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결정을 할 때 여기서 가까운 3개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이걸 윈도우라고 하는데 윈도우 크기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초록색이 많은지 파란색이 많은지를 가지고 여기가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가 아니라 이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 이제 앞에서 봤던 경우는 데이터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는 좀 몰려 있고 여기에는 좀 뜨문뜨문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좀 주변을 많이 탐색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또 주변을 조금 탐색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얘는 그러지 않고 좀 고정된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즌 윈도우도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논 리니어하게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머신러닝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봤었고 우리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다 알아본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딥러닝의 모태가 되는 퍼셉트론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 딥러닝이 사용이 되기 이전에 많이 사용이 됐던 SVM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 KNN이나 파즌 윈도우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